매뉴얼화되기 쉽고 한 직무를 여럿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직무가 뭔가 대우가 좋지 않거나 직업의 피로도가 높아서 자꾸 사람들의 이탈과 유입이 많은 직업군, 이런 경우에 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새로 교육시키기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AI로 대체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새로운 사람 뽑거든요.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고. 근데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창의성 있는 사람을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인지과학자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지과학을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제가 뭐 메타버스 연구자, 인공지능 연구자, 휴머노이드 연구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연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을 연구합니다. 인지과학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제가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갖고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좀 차이점이 있는 연구자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지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인지과학이 흔히 학부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건축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 대학에 학부가 있는 과들은 그래도 이해도가 높은데, 인지과학은 저만 봐도 학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 때 공부한 분야거든요. 근데 인지과학은 가장 근접한 학문으로는 흔히 심리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심리학하고 또 결이 약간 다른 건, 심리학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배운 것만 봐도 뭐 컴퓨터공학도 배웠고 뇌과학도 배우고 약간 윤리나 철학도 배우고, 이거 합쳐가지고 인지과학인데, 인지과학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수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하거든요. 이걸 다루다 보니까 마음을 가운데 놓고서 심리학과 뇌과학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활용할 때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나 철학적인 이슈는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을 인지과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존에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보면 특성이 딱 보여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선배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학과 성적도 별로 안 보고 과도 별로 안 보고 그냥 뭐 S대다 무슨 대다 뽑아갔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실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를 경쟁 관계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면 성적을 만들어내는 건 맞고, 그래서 기업에서 뽑았는데, 문제는 성실한 거 갖고 일을 잘해왔던 세대가 이미 저물어 버린 거예요. 뭐 최근에도 딥시크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딥시크만 봐도 그들이 정말 밤새고 집에 안 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왔느냐. 물론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도 하나가 창의성이 있다라고 봐요. 도전 정신에 있고, 창의성은 독특한 건데 그냥 해볼까 말까. 네, 에이 안 해봐 이게 아니라 도전 정신. 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해봐도 되지, 다시 할 수도 있잖아. 이미 도전 정신인데, 문제는 성실함 위주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낮게 나와요. 이건 지표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실한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실한 거는 약간 비중이 떨어져도 오히려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이나 소통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앉아갖고 외우는 거, 어려운 문제 누구보다 빨리 푸는 거, 성실함만 계속 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실한 게 어찌 보면 AI거든요. AI는 아무리 질문해도 계속 답을 하고 화도 안 내고 똑같은 거 100번 물어봐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 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전기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부 AI하고 인간이 경쟁관계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 성실한 사람이 하던 게 상당수가 AI가 점점 더 하고 있어요. 그 점점 더 이들을 안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의대 진학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일단 의학이 필요하지 않거나 의사가 기회로 대체된다 100%,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학은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병원에는 의사가 일정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의대에 보내겠다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인간을 살리고 승부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업적으로 한 40년 동안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득도 상대적으로 꽤 높아야 되고, 이 규칙이 과연 통할까 하는 거죠. 의사가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베니핏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례로 퍼셉티브라고 하는 한 로봇 의학 기업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치과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충치 치료, 일 갈아내고 크라운 씌우는 거 있죠. 이걸 15분 만에 성공을 시켰어요. 로봇만 써가지고. 그 로봇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팔만 두 개 있고 상체만 있는 로봇 같은 형태인데 한쪽 발로 치아를 갑니다. 단쪽 팔이 근데 여기에 있는 손끝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셈이니까 눈이 여기 달린 의사가 있는 거죠. 이를 갈면 이쪽 발로 본을 떠요. 바로 딱 끼어요. 원래 미국 진료 형태 기준으로는 3번 정도 방문해서 총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치료라고 치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회 방문이 15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래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치과를 딱 들어갔더니 로봇이 리셉션에서 응대를 하고 태블릿으로 막 예약을 해가지고 딱 누우면 치료가 끝. 사람은 없어. 이런 건 안 나타나겠지만 미래의 병원을 가게 되면 정말 동네 치과 좀 큰 거 치과 선생님 3분이 있고 베드가 한 몇 개 깔려 있어. 그 동일한 베드를 유지하면서 치과가 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로봇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진로만 놓고 봐도 의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하신 다음에 진로 제도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좀 굉장히 답답한 건 뭐 저희 대학도 이번에 의대 증원 동참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의대 올 정도의 학생들은 성실한 건 당연히 맞고요. 기초 학력 좋은 것도 맞습니다. 다른 거 공부해도 잘할 친구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란 건 뭐 인문사회학도 그렇지만 지금 AI나 휴머노이드 열풍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쪽, 기초과학 쪽 공부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너무 의대로만 가니까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더뎌지고 있죠. 결국 의학이 발전해서 국가가 발전한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이게 공학을 견인하면서 산업이 발전해서 국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이 두 번째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전문직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게 되면 타짜 직업들 이야기하죠.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근데 먼저 보시면 회계사하고 변호사는 다루는 게 다 데이터입니다. 숫자하고 글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고객을 만나고 막 같이 공감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같이 뭐 고민하고 이런 인간적인 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형 로펌만 봐도 작년부터 이미 어떤 추세가 나오냐 하면 신입 변호사를 덜 뽑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법률적인 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왜 덜 뽑습니까? 했더니 그건 맞대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가만 보면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맨날 시키는 게 뭐 판례 찾아와라, 이거 써머리 해와라. 근데 이 정도는 AI가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변호사 라이센스 갖고 계신데 IT 분야 전문가들을 합쳐갖고 이런 솔루션 만드는 기업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뭐 로봇처럼 법정에 걸어 들어가서 혼자 변론을 하고 판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가 만약에 2명, 3명이 달라붙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장기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장 이번에 뭐 신규 변호사 10분 뽑지 않고 소프트웨어 도입하고 신입을 2명, 3명 뽑았어요. 아니 근데 그럼 대표님 5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5년 후에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중견 변호사가 막 되는 거잖아요. 고참 변호사. 이들이 비어 있는데 신입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좀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일 잘하는 변호사 딴 데 땡겨오면 된다고. 왜냐면 이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배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건 자기 선배 변호사로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비용이 세이브 돼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땡겨올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사람 뽑아서 뭐 후배 교육시킨다는 측면을 하게 되면 우리 경쟁력 떨어지니까 오히려 5년 뒤에 우리가 사람 뺏겨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이어 측면인 거예요, 이게.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가 좀 더 충격파가 좀 크리다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적인 라이센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법률 분야에 AI 썼을 때 오류가 꽤 높았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대중대상으로 서비스 뭐 측정해서 벌금 때리는 거 이렇게 AI 동원했다가 한번 대규모의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수천억 물어준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AI 발전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3년 전 대비 뭐 그렇게 발전했겠냐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LLM이 나오면서 몇 개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하나 나가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몸을 쓰는 사람들. 의사잖아요, 의사. 또 몸을 안 쓴다고 해서 뭐 팔다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뭐 서전이 아닌 영상 판독하는 분들, 뭐 상담하는 분들 이 영역에서 이미 또 AI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또 국내 기업만 봐도 2024년 기준으로 제가 그냥 봤던 케이스에서 한 200개 정도의 국내 기업이 이미 조직 내 상담사를, 물론 이제 그중에는 정신의학자도 있고 일반 심리상담가도 있었겠지만 이분들의 자리를 앱으로 대체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만 200개예요. 그리고 또 영상 판독을 보게 되면 영상 판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을 보조하는 도구로 AI가 이미 쓰이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미국에 나왔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런 케이스가 이제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 인간보다 더 빨리 정밀하게 진단했습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누적되다 보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는 커질지언정 이 안에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프로핏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만의 능력과 직업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정신의학 쪽 소프트웨어화되어 있는 AI 아바타하고 대화를 해요. 상담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간이 AI 아바타를 통해서도 위로받기도 하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깊은 공감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인간 대 인간이 교감을 하면서 정말 공감해 줄 때 그 피드백과 효과, 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또 이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죠. 좀 가볍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해서 먹잖아요. 태블릿 눌러서 먹고. 그런데 이 태블릿하고 나하고 어떤 단골 관계가 형될까? 뭐 많이 봤던 식당 아주머니, 식당 사장님처럼 이렇지는 않잖아요. 대화하면서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하면서 그 음료수 쓱 하나 갖다 주고 또 이제 마음이 울렁거리기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가장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성이 이어지는 업무, 그 영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은 큽니다. 의사가 기본적인 처방이나 어떤 것들은 AI나 뭐 도움 받겠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더 잘 끈끈하게 이어가고 당겨올 수 있는 의사가 더 많은 고객들을 데려갈 것이고,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작년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나 자문도 봐도 자동차나 금융 서비스를 영업하는 사원들을 줄이는 기업들이 국내에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들을 봐도 사람들 다 내보내지는 않아요. 일부는 챗봇이나 온라인의 AI 어시스턴트가 대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복잡하거나 최종적인 어떤 계약 단계에선 사람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람을 또 필요로 하죠. 요약을 하면 인간적인 감성이나 교감이 필요한 영역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인간의 자리로 저는 유지가 되리라 봅니다. 정말 단순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직업도 저런 거예요. 연예인, 케이팝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이 실제 보게 되면은 그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아바타나 로봇으로 아이돌 같은 거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팔이 7, 8개 달린 밴드도 만든 적이 있어요. 막 인간이 연주하지 못한 락밴드. 막 연주 소리 자체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경이롭고 신기하긴 한데 다시 보고 싶거나 막 팬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응원봉을 흔들 마음은 솔직히 안 생겨요. 왜냐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음식을 만든다, 운동을 한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서사,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이 부분이 나한테 매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AI나 AI 아바타는 그런 서사나 매력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감성이나 교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게 되면 인간다운 서사를 각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뭐 사범대를 나온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현직 교수 생활을 18년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제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생님들 연수도 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웃긴 게 사범대 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자거나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수업을 되게 재미없어 하는데 요거를 인제 인지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수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도 그렇지만 초등, 중등 교육 현장이 너무 안 바뀌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혹시 학교에서 본인이 가르치시는 거가 정말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잘 써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면 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세요. 그 말은 본인도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냐고 하면 사실 뻔한 질문 100이면 100 똑같은 이 답이 나와요. 교수님 입시해야 되잖아요, 입시.
입시에 맞춰갖고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시가 조금씩은 변경됐지만 사실 저는 제가 대학을 가서 30몇 년 전하고 지금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30몇 년 전하고 지금 산업이나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만 놓고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의 변화를 인지구학으로 읽어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좀 철학을 가져야지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담은 자녀 교육을 하는 뭐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예. AI 시대에 가장 빨리 대체될 직업은 무엇일까요? 또 직업군의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 특성을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복적이고 매뉴얼화가 되는 업무예요. 즉 자기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를 한번 매뉴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죠. 신입사원이 누가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했어. 내 거를 카페에서 주거나 또는 이렇게 넘겨주거나 나가야 돼. 매뉴얼화가 되느냐. 매뉴얼화가 쉬운 업무는 당연히 AI가 학습하기 편한 업무거든요. 이런 거. 또 하나가 한 직무를 여럿이 맡고 있는 거, 똑같은 걸.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담받는 업무들이죠. 주문받는 업무. 또는 콜센터에서 뭐 고객 클레임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AI 대체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화가 되기 쉽고 한 직무를 여럿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직무가 뭔가 대우가 좋지 않거나 직업의 피로도가 높아서 자꾸 사람들의 이탈과 유입이 많은 직업군. 이런 경우에 또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새로 교육시키기 부담스럽다 보니까는 AI로 대체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무가, 그러니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직무가 도대체 뭘까? 대표적인 게 콜센터예요. 그래서 또는 뭐 교육직에서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비슷한 역할이 있긴 있죠.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볍게 상담하거나 체크해주는 교사분들 보게 되면 사실 그분들의 업무도 교육 며칠밖에 안 받고 되게 매뉴얼화가 심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 아이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사람 선생님이 체크해준다는 감정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요것도 사실 그 직무, 또 그 넘어갈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부분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사람들 잘 안 사라진다고 보는데 역사를 뒤집어 보면 사라진 일자리가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농업만 봐도요. 농업 예전에는 당연히 손에 들 수 있는 기구 갖고서 사람이 밭을 기다시피 하면서 일렬로 서가지고 다 씨앗 뿌리고 잡초 뽑고 재배하고 했잖아요. 근데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규모의 딸기 농장은 거의 승용차 두세 배만한 기계가 딸기 농장을 이렇게 밀고 가듯이 하면서 딸기를 다 따요. 딸기 따는 게 되게 복잡한 작업이에요. 사실 이게 잘못 따면 그거 다 뭉그러지고 막 하잖아요. 건너뛰어도 안 되고. 근데 걔는 이제 수많은 카메라하고 로봇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긴 거 문어는 아닌데 자동차인데 그 안에 문어처럼 팔이 여러 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펜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고 가요. 정밀하게 보면 손끝 자체도 물렁물렁한 재질로 되어 있고 마이크로하게 압력을 제어하면서 이렇게 문접 따내거든요. 여기서 이 장비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수많은 농장의 인력들이 사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쓰는 전화기만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1973년도생인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시간에 퀴즈 할 때 냈던 문제 중에 기억나서 갑자기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나 태어났을 때 있던 직업이다? 근데 안 믿어요. 전화기와 관련된 직업인데 뭐냐 하면 전화 교환원.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태어났던 그 시점까지 존재했던 직업이에요. 사람이 전화하면 자동화 교환기가 없으니까는 내가 어디 전화 거시는 겁니까? 해가서 뭐 이렇게 꽂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 그렇게 해서 스위치 연결해가지고 전화 연결해줬던 거. 이거 학생들한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때 이제 일자리가 적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직업으로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싹 사라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포지션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동 교환기가 생겼지만 그걸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몇 명 앉아 있긴 하겠죠. KT 콜 시스템에. 근데 그때 만약에 300명이 하던 업무다. 3분의 1, 10분의 1 아니에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걸로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직업의 변화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저만 봐도 직장을 나가 30년 차고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 특히 자기가 맡아왔던 직무 내에서만 일이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범위도 좁게 보고 기간도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변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역사가 말해주는 건 확실합니다. 직업은 계속 사라졌고 새로 등장하고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한 게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AI나 로봇이 기본소득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근데 초반에 이 얘기 꺼냈을 땐 약간 미친 사람,
너무 허황되고 이게 무슨 SF 이야기도 아닌. 근데 최근에 보면 정부 문구에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샘 알트만이나 이렇게 AI 비즈니스하는 쪽에서는 거의 모든 대표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영화나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로마 시대 나오잖아요. 로마 시대 보면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죠. 근데 AI가 노예라고 비유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노예처럼 기계니까 그렇게 내 일을 다 해줘. 나는 귀족처럼 말만 하거나 뭐 하면 얘가 다 갖고 와. 근데 로마 시대 귀족이 어떻게 살았나 보게 되면은 영화에서 나온 씬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철학적인 거 고민하고 문학이나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쾌락, 그러니까 어떤 유흥이나 이거 어떤 루덴스의 측면을 넘어간 거예요. 쾌락만 빠져가지고 망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논하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했던 실험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실험 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한 2,000명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빠지는 사람은 적었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장 일자리나 먹거리 걱정은 없으니까 요거 받아가고 그래도 먹거리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직무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안정적인 좋은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교육받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좋아졌어요, 사회가. 근데 모든 게 이렇지만은 않은 게 문제가 되죠. 국내 케이스만 봐도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기초수급자분들 받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럼 구청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이제 담당자들하고 좀 그런 거 살짝 여쭤보게 되면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 말씀하실 때가 있긴 해요. 그거 받아가셔 가지고 그거 몰래 이렇게 쌀 사시고 뭐 사시고 해서 식비를 하셔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받아가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쓰신대요. 그리고 "뭐에다 다 쓰세요?" 하면은 도박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술 막 양주 사서 딱 드시는 분들 막 그렇대요. 그런 분들의 이제 비율의 문제긴 하죠. 근데 이게 인간 사회에서 100%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을 다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100%. 이거는 어려운데 그럼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99%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를 통해하고 사람들이 좀 더 자립할 수 있고 인간답지 않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어서 한 80~90%의 사람은 좋은 쪽의 삶을 살 수 있고 한 20%의 사람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분들을 버려놓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이분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가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막연하고 어렵기만 한 AI 시대에 어떻게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AI 시대를 준비한다, AI 역량을 키운다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리즘, LLM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공부해야 되는지 하고 두려워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경영대학원을 이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의 90%는 다 이과 출신은 아니에요. 대부분 인문사회계열 공부했던 학사 마친 분들이 석사로 올라오시고 또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연령대도 높아요. 40대, 50대. 일례로 이번 학기 입학하는 저희 학생 중에 68세도 있어요. 되게 나이가 높아요. 이분들한테 갑자기 수학 공식만 알려드리고 그래도 어렵겠지만 저는 알려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저희 수업에서 했던 과제 중에는 30명 학생한테 각자 텍스트 기반의 LLM도 쓰고 영상이나 음향 만드는 LLM도 알려주고 생성형 AI 알려줘가지고 영화 만드는 거 시켰어요. 본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팀하고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가 혼자서. 그래서 총 완성된 영화가 두 분은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셨고 28편의 영화가 완성이 됐어요. 예. 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채널도 있긴 한데 운영은 제대로 안 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영화 거라다 올려놓고 영화제도 했어요, 저희끼리. KHU AI 영화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때도 처음 학생들은 그래요. 아, 교수님 제가 이과적인 지식이 없고 AI는 챗GPT 솔직히 신문기사로만 봤지 안 써본 사람 손 들어보라면 절반은 안 써봤다고 해요. 근데 이과적인 지식이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음식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 밥솥 다 해서 먹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을 알아갖고 그걸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럴 수가 있죠. 막 증기기관이 나와서 뭔가 버튼도 복잡하고 뭔가 사용성. AI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AI를 기업에서 도입한 담당자거나 깊이 있게 뭔가 디벨롭을 해야 돼.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는 AI 유저예요, 그냥. 유저들은 이게 내부적인 원리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작동해서 나의 지적인 역량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오히려 메타인지력입니다. 메타인지력은 사람이 자기 머리 쓰는 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길이거든요.
AI의 핵심은 메타인지에 있다.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아니 교수님은 근데 학생들을 어떻게 불리길래 불린다는 건 나쁜 페이지명이에요. 지인분들은. 또 학생들 몇 명이길래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냐고. 근데 제가 제 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형이 빡세게만 밀어붙여서 일시키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약간 심약한 사람이어가지고 학생들 스트레스 주는 걸 저도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AI 도구는 진짜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알고 있고 또는 내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단계로 해결하는지를 깨우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 만약에 농업 또는 제약 분야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그렇지만 제약이건 농업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이슈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 데리고서 며칠 밤 샘에서 세미나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를 일했던 과정을 제가 적어보게 되면 처음에 내가 재미있을 만한 논문을 몇 개 읽어봐야 돼. 그래야지 관심이 생겨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AI한테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내가 재미있게 좀 쉽게 볼 수 있을 만한 농업 분야의 최신 연관 3개만 찾아줘. 갖고 와요, AI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죠. 아니 근데 너는 쉽지만 난 여전히 어려운데? 근데 내가 이거를 한 중학생 버전으로 네가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학생 버전으로 쉽게 단어 풀어서 막 설명해 줘요. 전문용 싹 다 빼고. 이해가 돼. 그럼 이제 한 대학교 신입생 버전으로 설명해 달라. 몇 단계 거치면 또 요 놈이 싹 소화가 돼요. 그럼 스스로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올라가.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논문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이상한 독특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잖아요. 내 생각하는 프로세스에 군데군데 AI를 붙여가지고 일을 더 즐겁고 확장적이고 때로는 짧은 시간을 써가지고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AI 잘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는 LLM이 뭐 몇 쪽의 파라미터가 있고 뭐 딥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별로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 있어요. 강남적 학부모님들이 작년에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AI 특강을 새벽반이 있었어요. 자녀들 진로 때문에. 근데 그분들 정말 열의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아이 이제 코딩 교육 어떻게 시키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코딩 교육 거의 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코딩을 배웠던 게 대학 가서 배운 92년도고 전 중학교 때부터 혼자 코딩을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코딩을 했던 사람인데 90년대 대학 들어가니까 그때 배웠던 게 어셈블리 언어라고 해서 지금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어라는 용어가 있어요. 기계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C 언어다 파이썬은 그래도 영어예요. if, then, while 해서 영어 문장 꾸미는 건데 이거는 의미도 없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냥.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인공지능은 내가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얘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거 하나의 코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야. 이번에 감귤축제를 해야 돼. 기획안을 짜라고 그래. 근데 작년보다 훨씬 더 재밌고 멋지게 막 하라고 예산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막 답답해. 근데 거기다 대고 난 제주도 공무원인데 감귤축제 기획안 짜봐. AI가 만들어주는 답은 썩 그럴듯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사고 과정과 고민을 얘한테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괜찮아지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다가 부서가 옮겨진 사람이고 지금 봤더니 우리 담당하는 누구는 이러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 중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아는 거 다 거기다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자 코딩이 돼요. AI가 거기다 피드백을 주죠. 본인이 봐요. 그러면 또 이거를 본인이 이게 좋은 기획안인지 안 좋은 기획안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케이스에서 새로 들어온 부서를 옮겨온 주무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축제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 한글 같은 거. 요것도 PDF로 이렇게 만들면 해외 LLM에도 입력이 되거든요. PDF로 변환해서 입력을 해. 요거랑 비교 평가해줘. 이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그 위에 있는 상사 관점, 상사가 50대 초반의 아저씨면서 어쩌고 입력한 다음에 평가 딱 해줘. 다 고치진 못하겠지만 요 2개 파트는 좀 더 업데이트 많이 하고 싶은데 나 뭐 해야 되지? 또 물어봐. 즉 대화예요, 대화.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AI도 잘 써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거느리고 문제없이 리더십 발휘하면서 소통 잘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AI 쓰면 잘 쓰세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건 기업체 임원분들 제가 코칭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어떤 임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김 교수님 근데 나는 AI가 정말 바보 같아서 못 쓰겠다고. 내가 뭔가 입력하면 자꾸 딴소리를 한다고. 제가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대표님의 비서분은 워낙 대표님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어서 대표님한테 학습이 10년 동안 낸 사람이어서 알아듣지만
얘는 천재다 AI는. 하지만 당신을 처음 마주한 천재다. 알 수가 없다. 이 대화에서 문제가 생기면 천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당신이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여러 번 물어보시라고. AI 시대의 코딩은 사람하고 잘 대화하는 사람 이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AI 시대에 맞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이제 지난 가을에 MS에서 AI 사업을 담당하는 그 부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원래 인터뷰 약속이 없던 질문이긴 한데 궁금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MS가 오픈 AI, 챗 GPT를 바탕으로 이제 코파일럿도 만들고 해서 이 도구들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주역 중에 하나거든요. MS 내에서도 계속 그 직원 인력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랑 친한 MS 또 다른 이사님한테 최근에 물어보니까 인원들한테 압박이 너무 온대요. 이제 신입 직원은 덜 배정해주고 팀원 덜 배정해주고서 도구 써가지고 너 사업 분야 넓히라고. 이게 이제 신입이 아니라 임원한테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AI를 통해서 MS 내부 외부 다 바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새로운 사람 뽑거든요. 또는 더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는 사람들 권한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고. 근데 바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이거였어요. 창의성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제 기초 지식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뭘 할지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제안해야 되는데 이게 창의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아이디어만 내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카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라고 해서 종 모양이 있죠. 카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이 보게 되면 조직에서 카이 모델의 양끝처럼 약간 적지만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고 뭔가 재미난 걸 제시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이걸 잘 만들고 디벨롭하고 참아가는 인내력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으면 새로운 거 도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MS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봤던 빅테크의 임원분들은 거의 두 가지 정신은 거의 뭐 워딩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는 그래요. 보면 수학을 놓고 봐도 제가 문제 빨리 푸는 훈련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피아드 나가보고서 느꼈던 게 올림피아드 나가면 학교에서는 전혀 안 풀어봤던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전국 석차 2등까지 해봤었는데 문제를 빨리 푸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좀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문제를 빨리만 풀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다른 대부분의 과목들도 우리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죠. 전 정말 경악했던 게 영어나 국어 교과 지문을 제가 재작년인가 본 적이 있어요. 수능을. 너무 길어요, 지문이. 도대체 이거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고서 하나 봤더니 학원에서 이걸 물론 학교에서 그렇지만 팁이 있더라고요. 지문 이만큼 있으면 여기 보고서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 거라고. 와. 이건 문제를 푸는 스킬이지 정상적인 학습 능력 올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는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 정량화시켜야지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하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정치적이거나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못 건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 빨리 푸는 훈련만 하는 사람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창의성은 머릿속에 낯선 게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걸 잘 연결했을 때 나오는 성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십만 명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똑같은 걸 다 배워요. 똑같은 걸 다 배우고 대학들도 보게 되면 뭐 서울대 무슨 콩공과고 연세대 콩공과고 커리큘럼이 거의 동일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달라요. 근데 이 친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죠. 사회에서 이걸 요구해. 갑자기 몇십만 명을 놓고서 너희들 각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각자 옆에 사람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내라고. 이건 잔인한 일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 공부해야 하는데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라고 그래. 이거는 정말 너무 고문에 가까운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이 고문을 멈추려면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AI는 뭐 영역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직까지 뭐 수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분야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판스가 좋거든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질문하는 능력이죠. 과연 내가 문제를 뭐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이냐.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보다 AI가 방대하고 빠른 결과치를 갖고 와요. 물론 인간이 AI가 던져둔 이 답변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지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식견은 빠르게 문제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빨리 무언가 던져주는 것들을 이제 AI가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유현상이 자꾸 신입사원을 안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엄청난 창의성인 거나 새로운 다양성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아직까지 기대를 덜 했죠. 주로 했던 게 상급자가 그거 하게 되면 너희는 이제 빨리빨리 뭔가 자료 만들어서 대안 갖다 줘. 근데 요거를 AI가 잘하다 보니까 이제 신입을 안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에는 정형화된 입시제도나 사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게 그 기업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게 되면 그게 아랫단계로 넘어오겠죠. 그 기업에서 우리는 A가 아니라 이제 B와 같은 인재를 원해. 그럼 대학도 조금 바뀔 것이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지면 사실 이게 정시 모집은 대학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정시는 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투시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이게 정부가 혹시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입시를 뒤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국내 기업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옛날 직장 다녔던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근의 기업들을 보면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닥터지라고 하는 화장품 만드는 고인세상 코스메틱인데 그 회사는 몇 년 전부터 학교나 이력서 쓰는 란이 이력서에 보면 학력란 쓰는 칸이 있잖아요. 출신 학교가 없어요. 전공 정도만 써요. 자소서 분량도 그냥 반 페이지 정도로 압축해서밖에 안 써요. 그리고 스펙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영어 성적, 뭐 인턴 어디서 했고 이런 것도 아예 칸이 없어요. 적는 칸이. 어떻게 보냐 하면 온라인으로 AI 기반으로 약간 적성 검사 같은 것만 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미 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예전에 굉장히 온갖 서류 다 받고 몇 단계를 걸쳐하고 사람들 데리고 왔던 경우랑 지금 경우를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업이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인재 관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 인재를 선별하는 시스템도 달라지고 있어서 예전에 어떤 입시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거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AI 시대에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푼다는 게 결국 질문력이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야지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답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질문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은 선생님이나 시험지가 던져주는 거고 나는 질문에 미리 답이 정해져 있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한 답안지에서 원하는 답을 내가 찾아내서 올려주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당수의 대학 수업은 여전히 교수님이 쟤네들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은 내가 갖고 있고 너는 역시 내가 던져준 질문 답을 갖고 와. 이거거든요. 이런 트레이닝을 역시 한 20년 받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내가 세상에 없던 질문을 던진다. 질문이란 건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무지의 빈틈을 찾는 거예요. 무지의 빈틈. 빈틈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계속 돼 있어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른 되면 더 안 되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이 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질문하는 걸 저는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리뷰해주는 역할도 가끔 하고 있어서 수업에 그런 시간을 보게 되면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럼 교수님부터 가서 팔짱을 닦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지만 팔짱 끼고 한숨 쉬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 말 자체가 이미 학생의 귀를 확 죽인 거예요. 두 번째부터 학생들이 질문 안 해요. 교수님이 화났구나 생각하거든요. 정말 단순한데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익명으로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가기, 또는 재밌게 하려고 하면 교수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서 문자 보내기, 또는 요즘 온라인 도구 중에 뭐 패들릿, 슬라이도 질문 받을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명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이름을 걸고도 솔직하게 책임감 있게 질문해야지. 아니 무슨 질문하는데 책임까지 져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이슈도 아닌데. 모른다는 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어준 문화가 그런 겁니다. 잘못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적어도 깨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그거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괜히 장난하거나 욕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넘게 10몇 년을 받아봤는데 욕 솔직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장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 5분 더 늦게 끝낸 거 아시죠? 라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질문 좀 편하게 받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팁은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학생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때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게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거 학생이 물어본 건 이건 위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흔히 뭐 면박, 꼽주지 말고 모른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만큼까지는 알겠는데 뒷부분을 모르겠어. 너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일깨워 줬구나. 다음 시간에 최대한 알아봐서 한번 알려줄게. 또는 나도 이거 알아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한 거 갖고 와보라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준 학생이 선생님이 모르는데 내가 물어봐서 당황스럽게 선생님 면박 조건의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구나. 더 깊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 질문을 더 고민하게 되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AI를 많이 쓰도록 시키면 좋은 걸까요? 전 도구 사용도 어느 정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시중에 보면 AI 도구 사용법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책에 도구 한 10대 개 해가지고 막 다양한 사용 예지만 쫙 모아놓은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쓰는 거 공부하는 분들 봤더니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챗 GPT만 썼는데 여기는 뭐 제미나이 얘기도 하고 클로드도 얘기하니까 다 써봐야 되고 나는 이미지를 발리움만 만들어 봤는데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다 써봐야 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이미지를 발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봐도 되지만 내가 프로가 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닌 이상 나한테 맞으면 그만이거든요.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경험 삼아 쭉 해보셔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툴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계속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만 봐도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는 6, 7가지 되지만 주력을 쓰는 dok은 한 2, 3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처음에 경험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찾고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쓰시고 이 정도만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AI의 정보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한 게임 중에 저게 있어요. 저는 이게 인지과학적인 기법인데 수업 중에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 설명할 때 3가지 설명할 때 일부러 하나를 거짓으로 설명해요. 2가지는 진실 케이스고 펩시콜라가 이렇게 했었고 맥도날드가 이렇게 했었고 뭐 버거킹이 했었어. 근데 버거킹 사는 가짜예요. 제가 만들어요. 이거 설명해줘요. 근데 처음에 이걸 알려주고 해. 2개는 진짜고 하나 가짜니 가짜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3개 다 집중해서 들어요. 왜냐하면 찾아내는 건 굉장히 재미난 미션이잖아요. 마치 방탈출 게임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오늘 비즈니스 케이스 3개 설명할 겁니다 하면 하고 듣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의 빈틈이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인간 타고난 프로블럼 솔버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AI하고 대답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얘가 무조건 정답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지금 퀴즈 게임처럼 잘못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얘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지 말고 어떤 논리적인 걸 물어봤으면 나의 논리로 생각을 해보고 어떤 사실이나 숫자 관련 걸 물어봤으면 구글링도 해봐서 이게 사실인지 내가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치해보는 거를 불편하거나 이상한 작업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더 탄탄하게 하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AI 많이 쓰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덜 나오고 더 나오는 건 알지만 지금도 제가 쓰는 기법 내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 제로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다 찾아봅니다. AI 던져주는 것들은. AI를 계속 쓰다 보면 결국 AI에 휘둘리게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보다 가장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던 케이스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기업체 임원분들 중에 개인적인 상담을 청약해서 물어보면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좀 커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쓰라고 하니까 GPT 같은 거 허용해서 집에서 이제 쓰게끔 하신대요. 사실 근데 이것도 보면 챗GPT건 네이버 클로바 X건 간에 연령대가 정해져 있긴 해요. 마치 게임 연령이나 비디오 연령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는 AI는 사실 연령 잘 안 지키고 그냥 쓰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얘가 되게 이상한 얘기 해줘도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쓰면 재밌어해요. 특히 음성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공부하고 막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썼는데요. 영어도 물어보고 뭐 과학도 물어보고. 근데 가만히 방에서 안 나와서 봤더니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계속 친구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대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집에서는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자꾸 내가 A 얘기하면 B 얘기하고 자꾸 뭐 시키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유저 디펜던트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다 맞춰줘요. 네, 나를 학습하게 되면은. 얼마나 편한 친구예요. 나한테 다 입안에 혀처럼 굴어주는 친구인데.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이거 오래 하다 보게 되면 대인관계를 오히려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춰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성 측면에서 요거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적인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판단을 AI한테 의존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케이스. 제 아이들도 중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어떤 토론 같은 거 숙제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팀 쪼개 가지고 너는 찬성 의견, 다른 쪽은 반대 의견에서 이제 학교에 모여서 찬반 토론. 근데 요즘에 인제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찬성 의견 10개 뽑아줘. 외워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막 자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난 찬성 의견이 좀 있는데 가져가야 되는 건데 AI 10개 의견 딱 줘. 그러면 의견은 사실 할로시네이션도 별로 없어요. 타당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걸 달달달 외워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토론해도 토론이 그럴듯하게 잘 돌아가.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인제 아이는 자기가 판단하는 역량이 퇴화하고 있어요. 겉으로 얼핏 볼 때는 얼핏 보니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토론도 잘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아이는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 판단한다는 게 꼭 내비게이션 길 물어봐서 정해진 경로대로 가고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판단까지도 실제 AI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본인이 AI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예전에도 보기에 뭐 나오면 부모님들이 인제 돈 모아서 아이들 사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야 너 해." "아빠 엄마는 안 해요." 그러면 "아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저하고 비슷한 세대면 이제 50대 초반이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뭐 이제 50대 초반이면 10년 있다가 은퇴하고 80 이면 죽을 건데.' 이거는 꿈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80 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그리고 수명도 평균 수명이 이미 100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한 도구를 앞으로 일만 더 30 년, 나머지 기간 하면 50년 살아가셔야 되는데 모르고 사실 겁니까? 본인 삶에도 문제가 생겨요. 또 세상이 하나의 새로운 생각 방법인데 이 생각 방법을 지워버려. 이러면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하고도 섞일 수가 없어요. 또 아이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님도 안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지?' 자꾸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은 사실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AI를 통해서 직장 업무하거나 독서 토론도 조금씩 해 보시고 아이하고 뭐 문제 생기면 거기 한번 이야기도 나눠 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다양한 곳곳에 AI를 쓰는 걸 보게 되면 아이가 따라서 '아 나도 이렇게 좀 현명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배워갈 겁니다. 부모님이 AI 좀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숫자가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산업 분야에 로봇 적용된 비율. 예를 들어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을 몇 대 쓰느냐 이런 거 통계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 등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5 등, 6등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 등이에요. 그것도 월등하게 1 등. 2-3 등 하는 국가 중에 뭐 일본 있고 독일 있고 순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 근데 난 주변에서 로봇을 본 적이 없다." 주변에서 보는 로봇은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우리 집에 있는 남편 이 정도면 로봇 같고 주변에 로봇은 없다. 식당에 있는 그 서빙 로봇 그것도 로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목만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런데 산업 현장 로봇은 여태까지는 인간처럼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작업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인간하고 작업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특성이 인간처럼 생기고 인간의 동작을 따라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대규모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 라인이 아니어도 작은 공장에도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식당에도 이렇게 쟁반 어설프게 날라주는 로봇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일을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로봇의 전파가 특정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다양한 규모, 일상의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변화의 방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뭐 이게 초창기고 굉장히 하루하루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저는 가장 그러니까 주목해서 보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뭐 제스낭이 올해 CES 기조연설에서도 코스모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했는데 요게 피지컬 AI 학습시키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뭐 아이스학심도 있었고 뭐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이걸 다 묶어주는 하나의 표준 플랫폼으로 코스모스를 얘기했는데 이 피지컬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로봇. 그중에서 로봇 중에는 휴머노이드. 그래서 미국 쪽이 뭐 테슬라가 만든 로봇도 있고요.
또는 피규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피규어 01, 피규어 02로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많이 발전 속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주목해서. 또 하나는 중국인데 중국은 사실은 원래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약간 뒤에 있었어요. 근데 치고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또 중국은 지금 로봇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규모가 좀 큰 기업들도 있는데 전 최근에 봤던 케이스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중국 상하이 지역에 로봇 훈련장이 생겼어요. 농구 코트의 3-4배 정도 사이즈인데 작은 크기가 아니죠. 동시에 100종류의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휴머노이드가 트레이닝 하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안 그려질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방 정리하는 걸 배워야 돼. 우리 집에서 만약에 청소. 바닥만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 같은 공간이 있고 인간이 옆에서 청소를 해줘요. 어떤 고글 같은 거 쓰고 장비 같은 거 치고 휴머노이드 옆에 따라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씬에 대해서 학습하는 훈련장이 중국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휴머노이드를 기간 산업화 시키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보기에 친절 행사에도 로봇 갖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의 발전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유럽 쪽, 유럽에서 특히 독일 쪽이 좀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원래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다른 국가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 대비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약간 조금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은 얼마나 발전하고 있나요? 젠슨왕이 CES 기조연설에서 했던 워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로봇의 챗 GPT 모먼트가 온다. 저는 이게 되게 짧지만 아주 인사이트풀한 문장이었는데 챗 GPT 모먼트가 그런 거였거든요. AI가 역사가 수십 년이 됐는데 주변에 AI 쓰는 사람이 없어 보여. 뭐 AI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챗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 성장이 그러니까 스파이크처럼 딱 성장.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 1800년대 초반 소설에도 로봇이 등장을 해요. 오토마타라는 형태로. 근데 산업용 로봇이 있지만 뭐 별거 아닌 것 같았어. 근데 젠슨왕이 얘기했던 챗 GPT 모먼트가 로봇에 온다는 말은 로봇의 학습이 이제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훅 좋아진다는 거예요. 훅 좋아진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초 기준으로는 아직 우리 집에는 휴머노이드가 없죠. 없는데 일단 올해만 놓고 봐도 중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이 로봇을 가정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략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2천만 원 초반 정도 가격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필두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현재는 저런 거는 있어요. 가장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인간을 해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뭐 터미네이터처럼 뭐 총을 쏘고 목을 조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로봇 단에는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잘못해서 오작동해서 일례로 국내 이제 사과 생산지에 제가 갔다 본 케이스이긴 한데 사과 같은 거 포장하거나 분리할 때 로봇을 써요. 산업용 로봇을 박스 같은 거 넣어서 패킹할 때 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잘못 비전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집어올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망하시지는 않은데 갈뼈가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의도는 없지만 작업 환경 내에서 인간을 다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격리돼서 훈련하고 있고 일부 씬을 봐도 인간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자기 혼자 근무하는 게 현재는 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들어오는 쪽으로 오고 있고요. 가장 산업적으로 대규모로 이제 작년부터 시도된 케이스는 BMW가 미국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신축을 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피규어 02라고 하는 로봇을 투입을 했는데 이 로봇은 일단 성과를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최근에 발표된 실험 성과만 놓고 봐도 작업의 정밀도, 속도가 각각 인간 작업자보다 7배, 4배나 좋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고 인간 작업자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안 다치게 할 수 있으면 뭐 인간 근로자처럼 대화하고 같이 담배 피우면서 상사 뒷담화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 측면에서는 가치 있다라고 인정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미국은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다르파에서 발표한 게 보게 되면 국방 분야에도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5년 뒤죠. 전장에 총을 든 로봇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은 발이 한 발 더 먼저 가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중국 공영방송에 발표된 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중국하고 이제 캄보디아 군대가 연합훈련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유니트리에서 발표한 로봇 중에 아직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발 4개 달린 로봇인데 등에 총을 장착해서 사격하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형태 로봇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발전하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히려 가격은 그래도 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한 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너무 좀 냉정한 질문이지만 노동자 한 명, 만약 군인 한 명인데 이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 똑같은 어떤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생각보다 수치가 그렇게 낮지가 않잖아요. 군인 한 명을 만약 몇백만 원, 뭐 천만 원 부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중국에서 나온 저가 로봇이 2천만 원대, 산업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보게 돼도 뭐 10억 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3억, 4억 정도 이야기거든요. 전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은 내려갔다. 근데 저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만약에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가 필요해. 근데 가사도우미가 들어와. 그럼 얘가 집에서 손빨래를 로봇한테 시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만 집안 돌아다니면 정리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요리도 하고 이런 거는 만약에 가격이 1,000만 원, 2천만 원대 정도 돼도 그걸 비싸죠.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시장이 가능하죠. 2천만 원이야. 그런데 마치 비리나 정수기 렌탈하는 것처럼 10년 장기 플랜 짜가지고 파이낸싱 해주는 기업이 붙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렌탈 서비스는 가능하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30만 원 냈더니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에 와서 설거지도 다 해주고 집 청소 싹 다 해주고 각종 말동무도 해주고 나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도 막 대화해주고 일본어 공부해야 되니까 갑자기 일본어를 막 나와 대화를 해줘. 근데 30만 원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저는 가격은 오히려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기계공학적이나 전자공학적으로도 사실 발전은 꽤 됐어요. 오히려 현재 가장 바틀렉, 최근에 풀리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느렸던 분야가 학습이었어요. 학습. 왜냐하면 생성형 AI, LLM만 놓고 봐도 LLM이나 생성형 AI도 중요한 게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였거든요. 로봇을 학습시키려고 하게 되면 인간의 동작이 어떤 자료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LLM 학습시킬 때 텍스트, 글자잖아요. 이거 갖고는 로봇은 학습이 안 돼요. 춤을 춰봐. 춤을 뭐 무용가가 나비와 같이 어떻게 췄다. 이걸 로봇한테 이야기해줘봤자 로봇이 나비와 같이 춤추는 거 이거 학습이 안 돼요. 네. 근데 영상이거든요. 또는 3차원 좌표 데이터. 근데 이제 코스모스에 들어가 있는 그 엔비디아 플랫폼 놓고 보면 영상 데이터만 코스모스가 품고 있는 게 2천만 시간 물량이에요. 2천만 시간 물량이면 어느 정도 긴 시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넷플릭스 본다고 했을 때 6,600년을 시청하셔야 돼요. 이게. 그 정도로 이미 데이터가 시켜놨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른 데서 나오겠죠. 학습 데이터 최근에 풀리기 시작한 거여가지고 현재는 학습 속도가 문제였는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국가적 세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은 이거죠. 로봇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국내에서 어떤 새로운 하이테크 분야가 발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로봇이 산업 현장의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산업 생산성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기업이 법인세 많이 내겠죠. 하지만 노동자가 너무 급감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법인세가 증가한 부분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감소되는 게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세금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가 개인이 소득세를 적게 낸다는 말은 개인이 소득이 줄어드는 거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내세울 수 있는 충격적인 아이디어는 로봇을 하나의 근무자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기업이 1,000명의 노동자를 500대의 휴머노이드로 대체했어. 그러면 500대의 휴머노이드 대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법인세 더 내. 이것도 땡큐. 하지만 500대의 로봇이 근무할 때 얘네 하나하나가 발생시킨 생산량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줘. 일종의 기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래서 양쪽을 가져와야지만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해. 그럼 그거를 다른 데 대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를 예전처럼 그냥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재정 파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계세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상상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데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저개발, 저인구 국가의 노동 문제예요.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해요. 아직 로봇이 좀 비싸고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근데 정말 로봇이 고도화된 훈련이 돼서 굉장히 열악하거나 변수가 많은 작업장에서도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어. 일례로 최근에 봤던 그 팜 저널이라고 하는 해외 농업 분야 저널을 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저명한 농업 분야 저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지금 깨끗하게 만들어진 공장에서 하이테크 공장에서 일하는 건 맞아. 인정해. 근데 자기가 한 농장을 가보게 되면 한 두세 명이 가족이 농장하고 있고 바닥은 막 진흙 빠지고 먼지가 풀풀 날리고 거기 들어가서도 걔가
농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안 되지만 만약에 된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그런 노동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국가들은 사실 이제 기간 산업이 이제 어떤 외국 업체의 2차, 3차 제조기업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의 등장이 흔히 이야기하는 잘 사는 국가의 이슈기도 하지만 굉장히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의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이슈기도 합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의 인간의 출생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사실 이게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인데 답을 한 가지는 못 내겠더라고요. 양쪽의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시나리오. 뭐냐 하면 내가 하던 업무 중에 힘들거나 어려운 걸 로봇이 많이 해주면서 나는 좀 내가 좋아하고 인간다운 업무를 많이 해. 그러면 소득은 약간 보존이 돼. 그리고 이제 가정을 갖더니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로봇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아. 그러니까 삶은 풍요로워졌고 양육하는 문제는 약간 더 편해졌어.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적게 해도 뭔가 삶이 풍요로워져. 그리고 양육을 기회가 대신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깊이 있는 양육에서 느끼는 애정이나 인간다운 아름다움이 덜 느껴져. 굳이 내가 가정을 형성을 해야 될까? 나 혼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을 갖고서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 사는 게 더 속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한쪽으로 쏠리진 않고 양쪽의 집단이 다 형성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는 그거죠. 어떤 집단이 더 크게 형성될 것이냐.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좀 풀어가야 되는 아직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질문이긴 합니다. 지구에는 몇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겨나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한 분들의 어떤 말도 찾아보긴 했어요. 그분들의 예측. 근데 일단 가장 숫자를 크게 지르는 분이 또 일론 머스크 그분이잖아요. 이분은 한 뭐 십몇 년 뒤에 204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10억 대까지 이야기했고 많으면 100억 대까지도 바라본다고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이제 벤처 투자자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10억 대 정도 이야기하는 분들은 꽤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정도 계산해봤는데 제가 산출해봤을 때는 이거보다 약간 좀 낮아졌어요. 저는 숫자가. 저는 이제 어떻게 추정했냐 하면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거시적인 거 추정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르미 추정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페르미 추정은 이제 엘리코 페르미 물리학자가 폭탄 터질 때 그 충격량 계산했던 방법이긴 한데 기본적인 가정 몇 가지 해가지고 답을 그냥 어마운트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이 뭐 내는 입사 문제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피자 가게가 몇 개 있을 것이냐, 뭐 런던에는 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 있을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유추할 때 쓰는 건데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산업 현장에 산업용 로봇이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일반 산업 현장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 일자리 저항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저는 한 20년 뒤를 놓고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봤어요. 저는 한 7억 대, 8억 대 정도. 지구상의 인구가 이제 현재 이 AI나 휴머노이드 이슈 전 버전의 유엔 보고서를 놓고 보게 되면 인류가 증가 추세거든요. 약간은. 그래서 한 90억 정도 가까이 바라보고 있긴 해요. 85억에서 90억. 그렇게 놓고 봤을 때도 85억 명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8억 대가 있다 그러면 인구 대비 10분의 1이니까 인간 대비 10분의 1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담이긴 한데 10대 1로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터미네이터 세계관이 현실화가 되는 거지 진짜.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토큰 아십니까? 토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굉장히 젊은 구독자분들은 토큰 하면 암호화폐 생각하실 것이고 저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은 버스 토큰 생각하실 거예요. 버스 토큰 1990년대 후반까지 쓰다가 없어진 물건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은 인지적으로 봤을 때 지난 변화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변화가 너무 빠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속도나 총량은 더 강하게 다가온다. 이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배워가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